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사람들이 원데이 피크닉 코스로 자주 찾는 인천의 강화도 섬. 이날 그곳은 가을의 그 청명한 날씨와 또 바다, 해변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A씨는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의 폭우를 거닐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걷던 중에 저 멀리 선착장 모서리에 뭔가 하얀 물체가 끼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람 손 모양 같달까? 이때 A씨는 파도에 떠밀려온 마네킹의 일부거나 아이들 장난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 찜찜해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이게 마네킹이라면 뭔가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체는 오히려 군데군데 좀 찢겨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코앞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고는 A씨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건 명백한 인간의 잘린 오른손이었습니다. A씨 신고를 받고 해경이 바로 출동합니다. 이 손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는지 표피가 대부분 벗겨져 있었어요. 근데 조류에 떠밀려 왔다 해도 이게 손만 단독으로 발견된 건 좀 기이한 일이었죠. 어쩌다가 손이 잘린 걸까요? 아니면 손만 잘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로 바다에서는요, 간혹 잘린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다고 해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 유실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선박 하단에 그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에 의해서 절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경도 처음엔 이걸 염두하고 손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이 절단된 단면이 너무도 깔끔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이 뼈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톱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서투른 솜씨가 아니었고 목수나 도축업자 같이 톱을 평소에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착 잘라낸 듯해요. 즉 이건 토막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손의 형태와 크기로 봤을 때 여성인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익사한 시신의 경우에는 지문 채취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물속에서 피부가 다 불고 또 부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많이 훼손돼요. 조금만 더 알아보니까 익사체라도 손이 온전할 경우에는 실리콘을 주입해서 지문을 떠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은 훼손 정도가 좀 심각했죠. 부분적으로 약 50여 점의 지문을 채취하긴 했지만 이 또한 온전하진 않아서 감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신원 확인이 지금 난관에 부딪히니까 경찰은 주변에 혹시 또 다른 신체 부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에 반경 5km까지 범위 넓혀서 해안을 샅샅이 수색했죠. 안타깝게도 추가로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인근 선착장의 상인들, 주민들, 탐문수사 다 벌였지만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이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피해자 신원도 모르고 추가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수사팀 내부에서 고온처리법을 적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자, 고온처리법,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피부를 팽창시킨 후에 지문을 복원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기술인데요. 그 덕분에 한국의 지문 감식 수준이 거의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갔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끝에 이게 9일에 걸친 아주 끈질긴 시도였는데 결국 시신의 중지와 약지에서 지문을 검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죠. 그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던 44살의 중년 여성 박 씨였습니다. 이미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인 9월 19일 밤 11시쯤에 47살의 남편 김 씨가 실종 신고를 접수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의 시신 일부를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알렸고 또 동시에 이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남편 김 씨와 아내 박 씨, 이 부부는 25년 전 각각 22살과 19살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껏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왔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성실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평소에 워낙 아내를 잘 챙겨서 애처가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죠. 아내 박 씨는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편이었고요. 그만큼 아내도 평판이 좋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부부 모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이런 행복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냐라고 입을 모았지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한 이래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결혼을 이어가다 보니까 애정도 차츰 식어갔죠. 이런 와중에 아내의 외모가 좀 예뻐서였는지 남편 김 씨가 그녀에게 강하게 집착을 보였다고 해요. 전화해서 어디냐 위치 확인하고 혹여 외출을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내 박 씨는 점점 더 결혼과 남편의 불만을 가졌고요. 급기야 사건 발생 8년 전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묵묵히 참아온 거예요. 물론 아내에게 화도 내고 다독이기도 했죠. 최대한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내의 외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실종되기 10개월 전인 2005년 12월 나이트클럽에 갔던 아내가 그곳에서 유부남이었던 37살 이 씨를 만났고 또다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알게 된 남편이 직접 내연남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내 아내와 헤어져 달라. 난 우리 가정 지켜야겠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아내는 나는 남편 너랑 살기 싫다.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급기야 2006년 9월 14일 이날은 아내가 내연남 이 씨와 여행을 간다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출을 했고요. 남편이 수차례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5일 후인 19일 밤 그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당시에 신고할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내가 젊은 놈과 바람나서 같이 살려고 가출한 것 같다. 그놈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 나도 걱정 안 한다. 여전히 화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보통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기혼 여성이 불륜으로 가출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았을 당시 경찰도 간이 조사에 나섰거든요. 아파트 CCTV를 봤는데 아내 박 씨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래 바람나서 집 나갔나 보다 싶었고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달 만에 강화도에서 발견된 손목이 아내 박 씨라는 게 확인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요. 경찰은 우선 이 사건을 치정살인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아내 박 씨의 내연남 이 씨였죠. 그는 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카센터에 찾아가서 우리 경찰인데 대포 차량을 좀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이 씨가 지금 경찰을 딱 마주한 상황인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한 형사가 사실 당신 사귀던 박 씨, 그녀의 실종 사실 알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슬쩍 떠보게 돼요. 그러자 이 씨가 화들짝 놀랍니다. 박 씨가 실종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둘이 야반도주한 거 아니었어요? 일단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고받은 전화만 무려 145회에 달했죠. 근데 당시 이 씨, 남자 이 씨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 박 씨가 이제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곧바로 재혼을 할 계획도 있었고요. 9월 14일 박 씨가 가출을 했고 내연남 이 씨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이틀간 경상북도 영덕에서 여행을 즐겼어요. 그리고 15일 저녁 8시에 헤어집니다. 이때 왜 헤어졌냐면 이 씨가 급히 카센터에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이때 이 씨는 그녀가 집에 잘 갔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그러다가 2주가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를 끝으로 박 씨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 통화에서 박 씨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남편하고 이혼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좋은 소식 들고 올게. 근데 이 말을 하고 다음 날부터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연남 이 씨가 걱정이 되잖아요. 친구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죠.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가지고 위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 이게 모두 사실일까?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죠. 9월 14일부터 15일 두 사람이 영덕 여행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맞고요. 29일 날 마지막 통화한 기록도 확인됩니다. 추가로 친구 찾기 서비스 한 것도 확인했어요. 게다가 이 씨가 범인이라면 만약에 시신을 유기할 때 뭔가 강화도 인근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그 위치 추적 결과 근처를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내연남 이 씨는 말끔하게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죠. 다음으로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남편 김 씨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마지막 통화에서 내연남한테 나 이혼하고 올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남편과 이 문제로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곧장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하거든요. 경찰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죠.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9월 19일이에요. 근데 이후에도 열흘이 지난 9월 30일까지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 4일입니다. 김 씨의 휴대폰 신호가 강화도와 그 인근 김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 정황이 다 그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심증일 뿐이고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 씨의 인테리어 가게 그리고 부부가 살던 아파트 주변 다 탐문했어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아주 우연한 기회로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합니다. 이 집 아파트 1층에 있는 헌옷 수거함이에요. 예리한 경찰이 갑자기 이 수거함에 주목을 한 거예요. 혹시 어떤 증거가 저기에 버려져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수거업체에 연락을 했고 최근에 수상한 물건을 본 적이 없냐? 들어온 게 없냐? 라고 묻게 되는데 놀라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 피 묻은 리바이스 청바지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얼마 전인 10월 18일인데 이 헌옷 수거함에서 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는 이불과 베갯닛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업자가 리바이스 청바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렸대요. 처리를 했대요. 이건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라 가지고 있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은 가서 바로 그 청바지를 회수했죠. 근데 문제는 그 이불과 베갯닛이에요. 어디 있냐고요. 보니까 이미 성남에 있는 대형 수거센터로 보내졌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수거된 수십 톤의 헌 이불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를 악물고 반드시 그 피 묻은 이불을 찾겠다라는 일념하에 몇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이불더미 안에서 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도 피가 묻어있는 5개의 이불과 1개의 베갯닛을 찾아냅니다.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어요. 한편 피가 묻은 침구류가 만약에 증거가 맞다면 피해자가 혹시 집안에서 살해당한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이 아파트 CCTV를 정밀 분석하게 돼요.
박 씨가 가출했다던 9월 14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10월 11일까지 약 한 27일에 걸치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밤낮으로 정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경찰도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점점 지쳐가고 있던 그 순간 드디어 10월 2일입니다. 박 씨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아침 10시쯤인데 김 씨와 박 씨 부부가 함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박 씨가 집 밖을 나가는 장면은 없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 김 씨가 집을 나서는데 등에 커다란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정컨대 여기에 시신을 넣고 이제 강화도와 그 일대를 다니면서 유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경찰 입장으로는 이제 확실한 물증을 잡은 순간이었죠. 10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 김 씨가 체포됩니다. 경찰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차량도 뒤졌는데요. 화장실 모서리와 배수구 그리고 차에서 루미놀 혈액 반응이 검출돼요. 체포 당시에 남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CCTV도 있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딱 들어맞고 살해 동기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끈질긴 추궁 끝에 남편은 그날의 진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9월 14일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내연남 입씨와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돌아와 달라 애원했죠. 하지만 그녀는 매정하게도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4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끝에 9월 30일 드디어 아내와 연락이 닿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연남과 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아내는 제발 이혼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래 알겠다 우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설득을 하게 돼요. 이때 아내 박 씨는 이혼 서류가 먼저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10월 2일 아침 9시에 주민센터에서 만나서 이혼 서류를 발급받았죠.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집으로 가자, 올라갑니다. 이때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찾아낸 거고요. 집에 들어선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기회를 달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격분을 하면서 대체 왜 그런 놈이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냐 소리를 쳤죠.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길 그 사람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아내는 깔끔하게 이혼해줬는데 당신은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남편 입장에서는 끝까지 내연남을 두둔하는 이 아내의 태도에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순간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달려듭니다. 박 씨를 거칠게 밀었고요. 손목을 부러뜨린 뒤 목을 졸랐습니다. 자신의 이성이 돌아왔을 때 이미 아내의 숨은 끊어진 후였죠. 이때 김 씨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집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결코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쓰던 톱과 칼을 챙겼고 안방 화장실에서 시신의 목과 양손발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 인근 곳곳을 떠돌면서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죠. 결론적으로 양손발은 강화대교 끝단의 동락천에 유기했고요. 몸통은 한강 김포대교에서 유기합니다. 하지만 차마 머리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금세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2일 동안 그냥 아내의 머리를 차에 두고 다녀요. 같이 그냥 운전하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부패가 진행되잖아요. 냄새가 막 너무 기이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인테리어 가게 보일러실에다가 머리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쩐지 죽은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는 다시 머리를 꺼냈고 눈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서 가려둡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한 듯 했죠. 결국 그의 꼬리는 붙잡혔습니다. 범행 9일이 지나고 아내 손목이 떠올랐어요.
경찰이 처음에는 신원을 못 찾다가 신기술로 이제 신원 파악했죠. 그러면서 아내분의 시신 일부를 찾았습니다 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이후 범인 김 씨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신도 떠오르면 어떡하지? 분명 내가 제일 의심 먼저 받을 텐데 보일러실 머리 그거 옮겨둘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의 수사는 생각보다 끈질겼고 또 그 헌옷 수거함에서 증거가 나오면서 또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하면서 김 씨의 모든 범행은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죠. 현장 감식 당일에 김 씨의 아들이 홀로 그 빈집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죽인 게 아닐 거다라고 오열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에 아버지 김 씨도 무너져 내렸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미안하다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죠. 이후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우발적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 행적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셨던 그 리바이스 청바지, 침구류, 얘는 사실 감식 결과 동물 혈흔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사실 이 청바지 또는 이불 덕분에 경찰이 CCTV를 재검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게다가 기가 막히게도 그 수사를 8일만 더 늦게 했더라면 CCTV 자료가 다 삭제돼서 사건 해결이 불가능했을 뻔했습니다. 노련한 경찰의 직감과 끈질긴 수사가 사건 해결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김 씨의 아들일 겁니다. 사건 전부터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해야 했을 거고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요. 게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겠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머리와 오른손만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사실이 좀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현재까지도 박 씨의 남은 시신은 찾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는데요.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지금 부디 평안을 찾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2월 14일 인천에 살고 있는 딸이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는 신고가 인천 남동경찰서로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부모였고요.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부모가 딸의 가출을 알게 된 건 일주일 전인 2월 7일, 그것도 뜻밖의 아들의 연락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단 30대였던 딸 A씨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28살의 남동생 윤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경북에 있는 안동 쪽으로 귀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남매가 따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2월 7일 아들 윤씨가 부모님께 걱정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가 집에 오질 않아요. 동생에 따르면 누나한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부모는 이제 딸이 30대고 다 컸으니까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집에 오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되니까 걱정이 된 마음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한 건데요.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들은 일단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거기엔 남동생 윤씨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누나가 언제 집을 나갔습니까? 이 질문에 동생은 2월 7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했고요. 2월 7일에 녹화된 모든 영상을 살펴보는데 이상합니다. 3시간이 넘도록 계속 눈 빠지게 보는데도 A씨의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동생에게 찾아가서 정말 2월 7일이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2월 6일 새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말을 안 해줬냐라고 하니까 원래 우리 누나가 외박을 자주 하는데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좀 감춰주려고 자기도 모르게 날짜를 바꾼 거라고 털어놨죠.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동생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CCTV를 살펴볼 수가 없었죠. 결국 이날 경찰은 2월 6일자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합니다. 그럼 다음 날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에 동생 윤 씨가 뜻밖의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에 다녀가고 이틀 뒤인 2월 16일 동생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뭐냐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었죠. 그가 막 이제 문자를 누군가와 주고받은 그 해당 사람은 놀랍게도 누나입니다. 새벽 5시 22분에 문자가 왔는데 누나예요. 너 많이 혼났겠다. 실종신고가 웬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누나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동생이 또 다른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죠. 여기에서 이제 동생이 누나한테 보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나 그냥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장이 왔죠. 누나가 야 잔소리 그만해 라고 응수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를 찾으면 아예 숨어버릴 거다 라는 메시지도 누나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걸 경찰이 받고 아이고 그래도 동생과는 연락이 되는구나 싶어서 안심했던 거예요. 부모 역시 문자 내용 보고 신고를 취소했고요. 또 혹여나 딸을 계속 압박하면 영영 연락을 끊어버릴까 염려했던 거죠. 대신 가족은 별탈 없이 딸 A씨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달이 흐른 2021년 4월 21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성모 삼리의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변이 거의 다 논으로 둘러싸인 아주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농민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깊이 한 1.5m 되는 농수로의 가장자리 쪽에서 검은색 무언가가 떠오른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엎드린 상태의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상하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죠. 즉각 경찰이 시신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유류품이 전혀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지문조회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2달 전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신의 상태를 보면 그녀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흉기로 무려 35번이나 찔린 상태였거든요. 결정적인 사인은 대동맥 손상,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시신을 유기한 걸까요?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서 인근 체육회관의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근처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 확보해서 조사했고요. 근데 그 어디서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딸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잘 지낸다고 믿고 있었던 딸이 한 달 만에 농수로에서 지금 이런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4월 25일 날 큰 슬픔 속에서 A씨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발인에서는 특히 고인과 함께 살고 또 특별히 가까웠던 남동생 윤씨가 누나의 영정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문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다들 하는 말이 아유 둘이 살면서 더 애틋했을 텐데 동생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사이 성모도 농수로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언론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언론사에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라는 오보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동생이 분노했죠. 기자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써가지고
저희 가족은 실종 신고도 했고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고요.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저희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거죠. 이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자, 이제 타살이 분명하니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A씨의 남자친구였어요. 애초에 집을 나간 것도 남자친구랑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남자친구가 누굴까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이 휴대폰 기록을 수색했죠. 참고로 시신은 나왔지만 그 A씨의 휴대폰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사망 전에 누구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다 확인했어요. 통화 내역까지. 아니 근데 그 어디서도 남자친구로 보이는 존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동거를 생각했을 정도면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했을 텐데. 한편 경찰은 여전히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 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치정 범죄로 의심된다. 6명의 용의자 후보를 두고 수사 중이다. 라는 경찰의 입장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신 발견된 지 9일이 지난 4월 29일 경찰은 경북 안동에서 A씨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A씨의 남동생 윤씨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부모님 집에서 한가롭게 TV를 보다가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해요. 자신을 쫓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가서 친누나 A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하자 의외로 윤씨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그저 경찰이 이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체념이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하고 부모님한테 누나 없어졌다고 말하고 누나한테 문자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막 그 장례식에서 울고 불고 이게 모든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때는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19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동생 윤 씨는 늦은 시각 누나와 함께 아파트로 귀가합니다. 윤 씨가 평소에도 좀 귀가를 늦게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막 이런 잔소리가 이어지다가 평소 윤 씨의 행실에 대한 누나의 불만까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동생이 평소 좀 씀씀이가 해펐어요. 그러니까 카드 연체가 잦았고 또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 과거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했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됩니다. 동생 윤 씨 주장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누나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에 유리컵을 던졌대요. 근데 마침 그 파편이 윤 씨 얼굴에 튄 거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동생도 막 욕설을 하면서 누나에게 맞섰죠. 아니, 누나가 부모야? 왜 부모 행세를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누나도 막 역시 열이 받아서 욕설로 받아쳤고 A씨는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격분한 동생 윤 씨는 누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어버려요. 새벽 2시 50분 그는 부엌에서 22cm짜리 식칼을 집어들더니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분에 차지 않았는지 이후 누나의 목, 가슴, 등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어요. 그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칼 끝이 부러질 정도였죠. 누나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숨이 끊어진 누나를 보면서 윤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시 후 그는 여행용 캐리어를 찾아오더니 누나 시신을 거기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아파트 옥상 창고에 그걸 보관했죠.
참고로 이 남매가 살던 집은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평소에 옥상에 사람이 전혀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지 무려 10일이란, 열흘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요. 그 사이에 윤 씨는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지 장소를 물색했죠. 그렇게 나온 게 강화군 성모도였습니다. 굳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일단 그때가 겨울이라 좀 인적이 드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여기서 외삼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와본 기억이 있었고요. 그렇게 12월 28일 그는 렌터카를 빌려서 트렁크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해서 농수로에 캐리어를 던졌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가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당황을 했고 막 근처를 보다가 페인트통, 소화기, 철제 배수로 덮개 등을 막 구해와요. 무게 나갈 만한 거, 덮을 만한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는 서서히 물 밑에 가라앉았죠. 이후 윤 씨는 다시 누나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합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누나의 실종을 숨길 수만은 없잖아요. 이때 그는 먼저 부모님을 속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남자친구 따라서 가출한 것 같아요 라고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겁니다. 이때 윤 씨는 또 다른 꾀를 냈죠. 가지고 있던 누나의 핸드폰,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유심을 꺼내요. 그리고 이걸 다른 기기에 끼워서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합니다. 그리곤 마치 자기가 누나인 척 문자를 막 오고 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경찰이 제출한 대화 역시 다 조작된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는 뻔뻔하게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죠. 막 기자들한테 항의 메일 보냈잖아요. 막 우리 유가족을 2번 죽게 하는 거다 막 하면서. 근데 이거 역시 어떻게든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발악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동시에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기자를 통해서 캐물으려고 했던 심산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꼴보기 싫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동생 윤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나 A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살피면서부터였어요. 보니까 통장에서 누군가에게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또 휴대폰 소액 결제도 반복되더라고요. 휴대폰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역추적 해보니까 그 상대가 바로 다름 아닌 동생 윤 씨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동생은 누나 실종된 이후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 원 대출까지 받았고요. 경찰은 그제야 지금껏 윤 씨에게 모두가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최초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CCTV 그것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사실상 그의 거짓말이 좀 허술했기 때문에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비록 이미 살인은 벌어졌지만 검거는 좀 빨리 했을 수도 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만일 또 윤 씨가 작정하고 도주했다면 수사는 더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경찰이 윤 씨가 범인인 걸 알고 있음에도 좀 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가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일부러 이건 치정 사건이 의심된다. 용의자 6명을 우리가 지금 잡아놓고 있다. 뭐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방심한 사이 윤 씨는 한가롭게 본가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렇게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거죠. 재판대에 서게 된 윤 씨. 1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윤 씨가 항소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어요. 이때 재판부는 이 피고가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또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라면서 30년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씨의 부모, 아들이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가 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부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선처를 바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첩첩하죠. 물론 부모님의 심정은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가족을 살해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한 아들에게 선처를 바란다.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의 갱생의 의지가 이 아들에게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부모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이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너무 고통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범인 윤 씨, 남은 30년을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